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의 역사 예문으로 끝내기 수업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를 모두 같이 봐주시고요. 학습지가 없는 친구들은 인터넷에서 중세국어의 예문들을 인쇄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볼 예문은 훈민정음 언해본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왼쪽에 있는 세로로 쓰여 있는 부분이 실제 원문의 모양이고요. 오른쪽은 선생님이 약간 이제 어도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끊어놓은 부분입니다. 이 설명을 보시면 네모 칸이 뚫려 있는데요. 이 네모에 어떤 말이 들어갈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세 아래에 쓰여 있는 이응과 종 아래에 쓰여 있는 이응의 모양이 다소 다르죠. 자, 이렇게 꼭지가 달려있는 이응을 우리는 옛이응이라고 부르고요. 이 친구가 현대국어 종성의 이응 발음과 동일합니다. 현대국어 종성에서 나는 이응 발음이라고 하면요. 강을 발음할 때 나는 그 발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이응 발음, 현대국어에서 초성에 발음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초성에서는 이 이응의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국어와 달리 옛이응이 음절의 초성에서도 발음이 됐다고 합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어제라는 말 보시면 어의 초성이 옛이응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음절 초성에서도 발음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두라는 말과는 다소 다릅니다. 어두라고 하면 단어의 가장 첫 머리인데요. 옛이응이 어떠한 음절의 초성에서는 발음되지만 단어의 맨 처음에서는 발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종 어제가 맞을까요? 생종 엉쟁이 맞을까요? 네, 헷갈리시죠? 자, 이 친구의 경우는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도 함께 봐주셔야 하는데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건 뭐냐면 한자의 소리를 표기함에 있어서 일정한 규칙이 있었는데 그러한 규칙을 정리해 놓은 책을 동국정운이라고 했습니다. 이 동국정운의 방식으로 한자음을 표기한 것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첫째, 원래 소리에 가깝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예시에 보시면 편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이 친구를 편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변과 같은 표기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변이라는 글자가 조금 더 원래 소리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원리는 어떤 글자가 있을 경우요. 이 글자의 초성, 중성, 종성의 소리를 모두 갖췄습니다. 자, 오른쪽 예시를 보면 이 한자 글자 자예요. 그런데 짜라고만 쓰지 않고 밑에 이응을 써서 짱과 같은 형태로 써주는데요. 실제로 요 아래에 있는 종성 이응은 발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발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어 같은 경우는요. 초성과 중성과 종성이 모여야 하나의 음절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성음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 성음법의 원리를 갖추기 위해서 항상 종성에 있는 글자가 소리가 없더라도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춰서 적는다라는 것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이영보래라는 건데요. 리을로 끝나는 한자음의 경우 리을 뒤에 저 히읗 생기나 반 히읗 있죠? 저 히읗이 여린 히읗이거든요. 그래서 여린 히읗을 적어서 이 글자는 입성으로 읽어 라는 표시예요. 입성이라는 건 빨리 끝맺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 아래 보시면 드디어 이제 우리말이 나옵니다. 나라스 말쌈이라는 구절인데요. 하나하나 끊어서 읽어보면 나라, 시옷, 말쌈, 이 요런 형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의 말과 이제 연결을 해볼게요. 나라와 동일한 현대국어, 우리나라. 시옷과 동일한 현대국어, 의. 말쌈은 말. 이는 똑같이 이가 되겠죠.
자, 우리가 대체로 이 중세국어의 예문이 나오면 그 아래에 현대어 역이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현대어 역을 보고 이 현대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파악하시고 그러한 현대어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중세국어 형태소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제 중세국어에 있는 그 형태소를 보고 기능을 찾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현대국어의 기능을 생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세국어보다도 현대국어의 기능을 찾고 그것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중세국어의 형태소를 찾는다면 조금은 쉽게 중세국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볼게요. 이 현대국어의 의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 시옷이라는 친구가 있죠. 요 의는 현대국어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그렇죠. 이 친구는 관형격 조사의 역할을 합니다. 관형격이라는 거는 어떤 체언이 뒤에 있는 체언을 꾸며주도록, 즉 관형어는 아니지만 관형어의 자격을 주도록 하는 조사가 관형격 조사가 되죠. 뒤에 나오는 말이에 붙은 이라는 친구는요. 말이를 주어로 만드는 주격 조사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중세국어의 특성을 살펴볼게요. 우선 말삼 플러스 이가 만났을 때 표기가 말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표기를 우리가 연철이라고 합니다. 이 연철의 원리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 표기법입니다. 즉 우리가 말삼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 말삼이라고 이어서 읽게 되잖아요. 이러한 발음을 그대로 표기에 적용해서 이어 적는 표기법을 연철 혹은 이어 적기라고 합니다. 대체로 언제 이런 이어 적기가 일어나느냐?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혹은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으면 앞말 받침을 뒷말에 초성으로 이어 적는 그러한 표기법을 우리가 이어 적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형격 조사의인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관형격 조사의는 체언 뒤에 붙어서 관형어의 자격을 주는 친구예요. 자, 현대국어에는 의라는 형태 하나가 있는 것과 달리 중세국어에는 형태가 조금 다양합니다. 우선은 애나 의가 있는데요. 이 애나 의를 왜 구별되냐고 이제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의에 있는 의를 보시면요. 의는 모음 중에요. 음성 모음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중세국어는 모음 조화가 굉장히 잘 지켜지던 시기였어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진다는 건 체언 뒤에 조사가 붙는 이런 환경에서 체언이 양성 모음을 가지고 있으면 조사도 양성 모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체언이 음성 모음을 가지고 있으면 조사도 음성 모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의라는 형태 하나만 있으면 양성 모음을 가진 체언 뒤에 붙을 수 있는 조사가 없겠죠. 그래서 의와 대립하는 아래 아라는 친구가 포함된 에라는 형태가 존재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 의 두 개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 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지금 나라스말사미에 쓰인 저 시옷이라는 친구도 관형격 조사였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형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선 에나 의 같은 경우는 유정명사인데 높이지 않을 때 쓰였어요. 유정명사라는 건 사람이나 동물처럼 살아있는,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무정명사라고 하면은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것, 뭐 사물이라든지 아니면 추상적인 개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에의 예시를 보시면 사삼에다가 에가 붙고요. 거북에다가 의가 붙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사삼은 사슴, 거북은 거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옷 보시면 무정명사일 때 나라라는 말이 무정명사니까 나라 뒤에 시옷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유정명사 중에서도 높임을 나타내는 경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유정명사 중에서 높임의 의미를 가진 유정명사가 앞에 온다 하면 이 친구는 독특하게 시옷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부텨라는 말이 오면 부처님이죠? 높여야 되니까 시옷을 붙여줘서 부텨 이렇게 표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 주격조사를 같이 볼게요. 주격조사는 현대국어에 이와 가가 있죠. 자, 이 이와 가 같은 경우에는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모음으로 끝나면? 그렇죠. 앞말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주격조사 이와 가가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는요. 이와 가 중에 뭐만 있었을까요? 네, 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이 이가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이러한 것을 분포 환경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가 놓여 있는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자,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이 전체가 나타나고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 저 짝대기 이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앞말이 이모음으로 끝난 경우는 어떤 형태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격조사가 아예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생략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주격조사 이가 자음으로 끝난 체온 뒤에서 모음으로 끝난 체온 뒤에서 이모음으로 끝난 체온 뒤에서 각각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고 이 모양이 각각 어떤 모양들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가 나와 있죠. 사람에다가는 이가 붙고요. 공자는 아래 아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짝대기 이만 붙고요. 불휘는 뿔이라는 말이거든요. 뿔이 뒤에는 휘가 우이 해가지고 이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 뒤에 또 이를 쓰면 조금 이상하죠, 모양이. 그래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형태로 주격조사 자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구절을 가볼게요. 흉기게 달아입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실 부분이 좀 있어요. 설명을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우선 흉기에 달아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흉기 플러스 에 플러스 달아 플러스 아 라는 구절인데요. 흉기는 중국이겠고요. 에는 현대국어의 과로 나타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제 다르다. 근데 무엇과 다르냐? 라고 해서 다른 대상과 비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다르다에 아가 붙어 있는데 달아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아까 말싸미 같은 경우는 연철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분철, 끊어적기가 되어 있나요?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과연 분철일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흉깃 플러스 에도 뭔가 분철 같지만 이때 흉깃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여기는 안 썼는데 옆에 이제 원문을 보시면 흉깃이 아예 한자에 대한 한자음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굳이 한자음에 있는 기억을 뒤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자와 한자음이 적히고 그 뒤에 조사가 표기될 경우는요. 그냥 끊어 적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달아에 아가 붙었을 때 달아가 되는 경우인데요. 자, 이 친구는요. 달아라는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는 경우는 그냥 원래 형태대로 쓰입니다. 만약에 달아에다 고가 붙으면 달아고 이렇게 쓰이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이 달아다라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는다면 이때 어간의 모양이 달아에서 달이응이라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응이라는 친구가 소리가 없다면 앞에 있는 리을이 뒷말의 초성으로 올라가야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때 이응에는 어떠한 소리값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때 소리값을 추정해보면 후두, 유상, 마찰음이라는 친구입니다. 목구멍에서 나는데 성대를 울리면서 나는 마찰음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문자와로 서로 사마스티 아니할사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때 나오는 이 와로는요. 부사격 조사의 일부인데요. 부사격 조사가 나온 김에 일반적인 부사격 조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부사격 조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에라는 친구인데요. 이 에라는 친구가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 애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느냐? 요거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관형급 조사 생각나시죠? 네, 모음 조화 때문에 양성 모음 가진 친구 뒤에서는 애, 음성 모음 가진 친구 뒤에서는 애가 나타납니다. 또 예외적으로 이 모음 뒤에서는 이 친구가 일종의 변화를 거쳐서
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래 보시면 이제 사마스티 아니할 사이인데요. 원래 이 사마스티에 있는 이 사마따라는 단어의 기본형에 치읓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치읓이 실제 이제 표기가 뭐로 되고 있죠? 네, 시옷으로 표기가 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세국어 표기법의 대표적인 예시를 알 수 있는데요. 치읓이라고 원래 기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마스티와 같이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표음주의 표기법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중세국어에서는 종성의 총 8가지만 표기를 했다라고 해서 팔종성법이라고 하고요. 실제 이제 팔종성 가족 용냐라고 해서 종성에는 8개의 자음만으로 충분히 표기가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팔종성법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요 디귿과 시옷의 구별인데요. 왜냐하면 현대국어에선 디귿과 시옷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잖아요. 사실 현대국어처럼 읽는다면 사마띠 정도로 읽을 텐데 중세국어 당시에 이제 발음을 추정을 해본다면 사마스띠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페이쇼도가 나옵니다. 자, 이때 나오는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은 주격조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나오는 백성이요. 사실은요. 실제 발음이 바이성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이가요. 현대국어에서는 변화하게 읽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중모음으로 발음됐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니르고조 홀페이셔도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니르다라는 말입니다. 이 니르다라는 말은 중세국어식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두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하는 바가 있어도를 중세국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는 바가 있어도의 느는요. 뒤에 바라는 의존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형 어미인데요. 이 는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친구를 중세국어에서 찾아보면 리을, 여린이읒이 되겠죠. 다시 이 리을, 여린이읒은요. 바라는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친구예요. 자, 그런데 대체로 이때 이 여린이읒은요. 뒤에 있는 말을 된소리를 읽어라 하는 부호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읽을 때 홀베이셔도가 아니라 홀베이셔도라고 읽었었죠. 그래서 이 리을 여린이읒이 실제로 이제 의존명사로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로 쓰였는데 이때 여린이읒은 뒤에 있는 걸 된소리를 읽어라 라는 표시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바가 있어도 라고 했을 때 이 가는 그렇죠. 주격조사죠. 이 주격조사와 동일한 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를 중세국어에서 찾아보면 짝대기 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시다라는 말도 사실 중세국어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있다라는 말이 중세국어에서 모음어미 앞에서는 이시다, 자음어미 앞에서는 it으로 나타나니까 이런 말이 나올 때 얘가 있다라는 뜻이구나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마침내 제뜨들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때 마참나 이저이뜨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이 에와 에가 현대국어는 발음할 때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단모음이죠. 그러나 중세국어에는 뭐 아이, 어이 이런 식으로 이중모음으로 발음됐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뜨들이라는 부분 보시면 비읍, 디귿이 함께 나오죠. 이런 친구를 우리가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단어의 첫머리에 둘 이상의 자음이 발음되는 게 바로 어두자음군입니다. 그래서 사실 종류가 비읍계, 시옷계, 비읍시옷계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다른 예문들을 보면서 탐구해보는 게 가장 좋으니까 어떤 예시나 단어가 나왔을 때 살펴보도록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참내 제 뜻을 할 때 이제 제를 좀 봐주시면요. 저의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때 의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짝대기 이라는 친구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관용격 조사가 에, 의, 시옷이 있다고 했는데 저기 나오는 짝대기 이 역시 관용격 조사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뜻과 을이 붙어서 앞에 있는 디귿이 뒤에 있는 을로 넘어갔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어적기라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을이 우리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인데요. 사실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을과 르이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중세국어에는요. 앞말이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도 선택이 되었습니다. 즉 을과 르에 있는 저 으가 음성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저 음모음과 대립하는 양성모음인 알의 아가 쓰인 알과 랄 역시 실제 목적격 조사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단어들도 사람알, 눈을, 나랄, 너를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사람 플러스 알, 눈 플러스 을, 나 플러스 랄, 너 플러스 를 이런 형태죠. 자, 못할 놈이 하니라라는 구절을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친구가 또 나옵니다. 못하는의 는과 동일한 리을 여린 이읒 관형사형 어미고요. 사람이 하다, 이때 하다는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사람이 많으니라 할 때 사람이 많다 했으니까 이 친구는 주격 조사가 됩니다. 그 세종대왕께서 자신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내가 이를 위하여 28자를 만든다라는 부분이 그 아래 부분이에요. 내 일을 위하여, 내 일을 위하여 하면은 현대국어로 치면은 내가 이를 위하여예요. 선생님 그러면 가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라는 체연에 짝대기 이 모양 있죠? 그 모양이 붙어서 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플러스 이가 내라고 줄어든 것이고요. 이를 위하여가 어떻게 써 있어요? 이랄 위하여라고 써 있죠. 왜 랄일까요? 네, 보시면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르과 랄 중에 하나가 와야 되는데 사실 이 모음은 중성 모음이라고 해서 양성과도 합쳐지고 음성과도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랄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목적격 조사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위는요, 윙이라고 쓰여 있지만 왼쪽에 이제 원문 보시면 한자에 대한 한자 음을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종성의 소리가 없어도 이응을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어여삐너교가 나오네요. 자, 이 어여삐너교에서 어여삐는 어여쁘다라는 말이 이제 부사가 된 거고요. 새로 28자랄 맹가노니가 나옵니다. 새로 28자랄 할 때 저 짜 뒤에 나오는 친구가 네, 목적격 조사가 되겠죠. 자, 짜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우리 목적격 조사 랄이 보통 언제 쓰여요? 네,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양성 모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선생님 그런데 이 짜에는 이응이 있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 짜에 있는 이응 읽나요? 안 읽나요? 네, 안 읽습니다. 왼쪽 원문 보시면 한자음 표기이기 때문에 모음으로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짜랄이라는 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맹가노니를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사실 이 맹가노니는 만들다라는 건데요. 만들다라는 단어의 옛날 기본 형태가 맹갈다예요. 맹갈다. 이 맹갈다라는 기본 형태에 나 그리고 오 이 두 개의 선어말 어미가 붙어서요. 얘네가 합쳐지면은 노가 됩니다. 그래서 맹가노니라고 해석이 되죠. 이 나라는 친구는요. 현재 시제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이제 직설법 내가 그냥 일어났어 이런 일을 설명할 때도 쓰입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사람마다 해요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수빈이겨 쉽게 익혀서 날로 쓰매. 자, 이 날로 쓰매는 좀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원래 쓰다가 사용하다라는 의미였는데 이 쓰다라는 말에 이라는 친구가 붙었죠. 요 이요. 쓰다라는 용언을 명사처럼 사용하게 하는 명사형 전성 어미입니다. 얘가 명사처럼 쓰는지 어떻게 하나요? 숨 뒤에 에라는 조사가 붙었죠. 아, 이 친구가 명사가 아닌데 명사처럼 쓰였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친구를 우리가 명사형 전성어미라고 합니다. 중세국어 시기에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옴과 옴이라는 형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중세국어 시기에 명사형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용어는 어간 뒤에 옴과 옴을 붙여서 마곰, 먹음과 같은 형태로 쓰였고요. 어간 끝이 아나, 으로 끝나는 경우는 이때 아와 으가 탈락한 상태로 톰,
숨 이런 식의 명사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간의 끝이 아예 아나 오로 끝나는 경우는 저 옴과 옴 중에서 미음만 남아서 미음만 붙게 되는 거예요. 감, 옴 등으로 쓰였고요. 4번 이제 친구들이 조금 재미있어 하는데 가라치다, 버히다와 같이 끝모음이 이제 이모음으로 끝나면 이 친구와 축약이 일어나서 가라촘, 버흉과 같은 형태로 쓰였습니다. 자, 어찌 되었든 간에 명사형 전성어미는 중세국어 시기에 옴과 움이 쓰였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 사람이 날마다 쉽게 익혀서 날로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라고 했어. 저 할 따람이니라 할 있죠? 아까 봤던 친구예요. 관형사형어미고요. 따람이니라를 보시면 따람 플러스 이죠. 자, 이때 따람에다가 이가 붙었는데 앞에 있는 종성의 미음이 뒤에 있는 초성으로 넘어갔으니까 어떤 표기법? 네, 연철표기법이에요. 근데 저 뒤에 나오는 이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따름이라는 친구는 의존명사고 뒤에 나오는 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니라 해서 마지막은 어미인 게 확실해요. 이때 나오는 이는 서술격 조사입니다. 현대국어의 서술격 조사는 이다겠죠. 이 이다라는 친구가 중세국어에도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저 이라는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신기하게도 주격조사와 분포 환경이 같습니다. 주격조사도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이 전체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짝대기 이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서술격 조사도 이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훈민정음 언어본을 빠르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석보상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히 하기보다는 중요한 거 위주로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수다리 부척기 살보대부터 보시면 수다리 부척게 아래대라고 이제 해석이 되죠. 수달이 말했다 라는 거니까 수달이에 나오는 이는 주격조사가 되고요. 근데 누구한테 말한 거예요? 부처한테 말했으니까 얘는 부사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사어를 높여준다 하는 깨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중세국어의 저 끄이가 되겠죠. 자, 수다리 부척기 이야기합니다. 열애하 우리나라에 오샤 열애이시여 우리나라에 오셔서라는 거예요. 그럼 열애 뒤에 붙은 저 하는 어떤 친구냐면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이름 있죠? 희연아 이렇게 부를 때 이름 뒤에 붙는 요 조사를 우리가 혹격 조사라고 해요. 근데 혹격 조사 중에서 아가 아니라 하가 붙으면 이 친구는 뭐 존칭이라고 해서요. 지위가 높은 유정명사 뒤에 쓰입니다. 그래서 열애하 하면 열애야가 아니라 열애시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저 나라 히읗 친구가 조금 모양이 이상하죠. 나라 뒤에 가로치고 선생님이 히읗을 써놨는데 이런 게 어떤 경우냐면 나라하고 밑에 이제 종성 자리에 히읗이 숨어 있다가 어떤 환경에서는 나오고 어떤 환경에서는 안 쓰인다 이런 의미예요. 이러한 체언을 우리가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시옷 앞에 올 때는 히읗이 나타나지 않아요. 즉 나라라는 말 혼자 쓰이거나 우리 아까 훈민정음 배웠을 때 나라스 말싸미 할 때는 히읗이 안 나타나죠. 그런데 얘가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오거나 기역 디귿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오면 히읗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플러스 에라는 조사가 오죠. 이 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잖아요. 이럴 때 갑자기 나라의 뒤에 숨어있던 히읗이 나타나서 우리나라 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신기한 친구들이죠. 현대국어에는 이러한 히읗 종성 체언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가끔 이제 살코기, 안팎, 머리카락과 같은 단어 뒤에 화석화되어서 남아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분홍색으로 표시된 저 샤 보이시나요? 오샤? 자, 이 오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현대국어는 오셔서예요. 이 오셔서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오샤에는요 사실 시라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숨어 있습니다.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라는 게 뭐냐면 문장에 있는 주어나 말하는 사람을 높이는 표현법을 주체 높임 표현이라고 해요. 문장에서 이제 열애시여 우리나라에 와라라고 했는데 이 오다의 주체가 바로 열애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인 열애를 높이기 위해서 시라는 형태소를 가져왔는데 앞에 있는 형태소를 다시 볼게요. 자, 오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오샤에 시가 보이나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형태소를 분석해보면 오다에 시에 아가 붙은 건 맞는데요. 이 친구 왜 시가 안 보이냐면 자음 앞에서는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음 앞에서는 이 친구가 샤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즉 시가 샤로 바뀌었어요. 근데 샤 뒤에 또 아가 오니까 아가 두 개가 만나서 둘 중에 하나가 탈락해서 오샤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중생의 사곡을 덜 애하쇼서라고 나오네요. 자, 중생의 간형격 조사고요. 사곡을 목적격 조사고요. 덜게 하쇼셔. 덜에 보니까 누가 생각나요? 네, 중국의 달아 생각나야겠죠. 이 친구도 역시요. 이때 나오는 이응이 후두 유성 마찰음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말에 있는 리을이 뒷말 초성으로 넘어가지가 않고 덜에와 같이 표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세존이 니나샤데. 여기까지가 이제 중생의 사곡을 덜게 하십시오까지가 이제 수달의 말이고요. 이 수달의 말을 듣고 세존이 대답합니다. 세존이 이르시되 세존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르시대에 보면 시와 똑같은 친구 샤가 있죠. 이 샤는 또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입니다. 이르다 말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세존이니까 세존을 높여주게 돼요. 세존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가한 사람은 효희가 띠아니아니 출가한 사람은 속인과 같지 않대요. 이때 출가한에 있는 니은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똑같이 니은 관형사형 어미가 있고요. 사람은 보조사 되겠죠. 속인과 같지 않다. 이건 중국의 다라 했을 때 중국의 말과 다르다와 같은 부사격 조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봐줘야 될 게 갓디라는 친구인데요. 원래 갓디라는 말의 기본 형태가 같다예요. 이 종성의 티읕이 여러분 뭐라고 표기되어 있습니까? 네, 디귿으로 표기되어 있죠. 이러한 표기법? 네, 팔종성법입니다. 종성에 이 8가지만 쓰인다는 거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표음주의 표기법이에요. 자, 그러니까 출가한 사람 속인과 같지 않으니 그의 정사가 없으니 어디로 가겠는가? 정사가 절이에요. 절이 없으니까 나 어디로 가? 절이 없다 했을 때 요 가는 주격조사가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달이 다시 말해요. 부처님이 이제 절이 없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수달이 내 어루 이라사보리 이다 내가 능히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 조금 복잡해요. 이라사보리 이다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형태수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하나하나 보시면 내 어루 할 때 내는요 그냥 내라는 형태소 하나가 아니라 나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붙은 형태예요. 우리 훈민정음 어대문 할 때 내 일을 위하여 라는 부분 기억나죠? 네, 내가 능히 짓겠습니다. 짓겠습니다의 부분을 보시면 저 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리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친구가 네, 현대국어에 계십니다. 이 현대국어에서는요. 미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간과 어미 사이에 선어말 어미인 get을 넣어줘요.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get 대신에 누굴 넣었다? 리를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시제 표현을 할 때는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나타나는데요. 선어말 어미라는 게 뭐냐면 어간과 그리고 말을 끝맺어주는 어말 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어미를 우리가 선어말 어미라고 이야기해요. 이 선어말 어미들이 시제를 나타내 주는데 과거 시제를 나타낼 때는 더나 아무것도 없는 형태, 현재 시제를 나타내 줄 때는 나, 미래 시제일 때는 리를 써줍니다. 그래서 가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형태니까 현대 국어에 같다 정도로 해석이 될 거고요.
가더라 같은 경우는 더라는 형태소가 쓰였으니까 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를 보시면 저 나에다가 니은에다가 아래에 있는 친구가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서너머 어미이니까 현재 시제가 될 거고요. 가리라의 리가 이제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임 표현 보시면 zap이라는 친구를 볼게요. zap. 이 zap은요.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서너머 어미입니다. 자, 현대국어와 다른 점이 뭐냐면 현대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특수한 어휘를 사용해요. 근데 객체가 뭐냐 하면요.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의미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다. 선생님께 무엇을 드리다. 와 같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려면 현대국어에서는 뭐 드리다, 모셔다 드리다 뭐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데 중세국어에서는 그런 특수 어휘가 아니라 선어말 어미의 형태로 객체 높임이 실현되었습니다. 즉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저 zap이라는 친구를 넣어주면 이 문장은 객체를 높이고 있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zap이라는 친구가 저렇게 삽잡잡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요. 위에 있는 문장에서는 내가 능히 짓겠습니다. 무엇을 짓겠다는 거예요? 네, 정사를 짓겠다니까 정사를 이라는 목적어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목적어를 높이고는 있는데 선생님 절은 도대체 왜 높이나요? 라는 의문이 생기죠. 이 절에 누가 살 거니까? 세존, 열애, 부처님이 사실 거니까. 그러니까 절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세존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이는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데요. 수달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세존한테 내가 지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세존을 높이기 위해서 저 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중세국어의 예문들이었고요. 지금부터는 근대국어의 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예문은 중간 노걸 때문에라는 예문인데요. 근대국어의 특징을 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기보다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부분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 셔울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셔울이라는 단어는 중세국어 시기에 셔블로 나타났고 현대국어에는 서울로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들의 변화 양상을 통해서 중세, 근대, 현대의 특성을 모두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셔블이라는 단어를 보면 현대국어에는 없는 의문이 하나 존재합니다. 누굴까요? 네, 자, 비읍 아래 이응 있는 친구 있죠? 이 친구는 비읍을 조금 더 가볍게 발음하는 순경음 비읍이란 친구예요. 이 순경음 비읍이 근대국어로 오면서 모양을 감추게 되죠. 근데 만약 이 순경음 비읍이 그냥 사라졌다면 그냥 셔을이 되어야 하는데 셔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린 뭘 알 수 있냐면 순경음 비읍이 소리가 반모음 오나 우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로 바뀌어서 셔울로 나타나고요. 얘가 이제 근대에서 현대로 갈 때는 셔가 서가 됐죠. 이 여라는 이중모음이 어라는 단모음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셔울 가면 어디 머물어야 조흐루 해서 이 조흐루를 보시면 이 조흐루의 어가는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좋다 이렇게 이 친구는 중세국어의 모양이 교타예요. 자, 디귿에다가 요에다가 히읗 있는 요 단어가 근대국어로 오면 조가 되고 현대국어로 오면 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올 때의 변화를 좀 잘 알아두셔야겠는데요. 디귿이 뭘로 바뀌었죠? 네, 지읒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디귿 뒤에 오는 저 요라는 모음을 잘 봐주세요. 이 요라는 모음은 이 오를 빠르게 발음하면 요가 되죠.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가 반모음이고 뒤에 있는 친구가 단모음인데요. 이렇게 디귿 뒤에 이모음이나 반모음이가 될 때 이 친구가
이 모음의 그 위치를 조금 닮아서 지읒, 즉 국외음으로 소리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친구 우리 국외음화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친구가 현대국어의 국외음화와 조금 다른 점은요. 저 교타의 그 교는요. 하나의 형태소잖아요. 이 시기에 국외음화가 하도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현대국어와 다르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국외음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국어에서는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게 되는 그 경계에서만 국외음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친구 근대국어에서 현대국어로 갈 때는 조가 오가 되니까 단모음화가 일어났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아래 보시면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만 볼게요. 자, 말 시장에 가기가 또 저기 가깝다라는 부분인데요. 말 저제 가기 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때 가기는요. 가다라는 말에 기라는 명사형 전성 어미가 붙은 건데요. 우리 중세국어 시기의 명사형 전성 어미 뭐였죠? 네, 옴과 음이 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과 다르게 근대국어 시기에는요. 기라는 새로운 명사형 전성 어미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이 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기하고 이제 기 뒤에 가라는 이제 주격조사가 오는 자리인데 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 친구는 어떤 주격조사도 없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 니라미 옳다 볼게요. 자, 이 니라미는요. 니라다라는 말에 명사형 전성음이 미음이 붙게 되고요. 그 뒤에는 이라는 주격조사가 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니람 플러스 이인데 니람이가 아니라 니람이라고 앞말의 초성이 앞말의 종성이 뒷말의 초성에 연결되고 있죠. 이런 친구를 우리가 연철 이어적기라고 합니다. 자, 즉 받침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앞말 받침을 뒷말의 초성으로 이어적는 이어적기가 여전히 사용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세국어와 다른 특징이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바로 엇이라는 친구인데요. 생각하였더니에 있는 이 엇이라는 친구는요. 바로 현대국어의 과거 시제 소노말 어미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앗과 엇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게 요 근대국어 시기의 또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내 뜻과 같다 보시면 사실 이 같다라는 말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간의 원래 형태가 티읕으로 끝나죠. 근데 둘 다 여기선 표기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시옷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이것은 즉 종성에 있는 디귿과 시옷의 구별이 사라지고 다 시옷으로 표기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중세국어는 8종성법이었다면 근대국어에는 디귿이 사라지니까 몇 종성법일까요? 네, 7종성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사실은 발음은 디귿으로 통일되는 양상을 보이고요. 표기는 시옷으로 통일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게 근대국어 종성 표기법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 조금 본문이 많아요. 독립신문 창간사 일부인데요. 쌤이 이제 표시된 것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이 노란색 부분은 우리 신문이 한문은 국문으로만 상하 기천이 홈이라 이런 식으로 노란색 부분이 이제 분철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쓴한 것은 그리고 드물미라 나은 것이 무엇인고 교훈과 같이 앞에 있는 받침이 뒤에 있는 말로 연결되어 있는 즉 연철이 된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부분은 홈이라, 함이라, 드물미라. 여기는 명사형 전성어미 옴과 음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은 명사형 전성어미 옴 대신에 명사형 전성어미 기가 쓰인 부분입니다. 이렇게 연두색으로 가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드디어 중세국어와 다르게 주격조사 가가 등장하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우선은 이렇게 화면을 잠깐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부분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분철과 연철이 모두 사용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중세국어에서는 뭐가 사용되었어요? 네, 연철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근대국어에 와서는 앞말과 뒷말을 완전히 끊어적기, 즉 분철이 많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근대국어 시기의 국어는 현대국어로 오기까지 어떤 과도기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연철만 나타나, 분철만 나타나 라고 정리하기보다는 둘 다 모두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 누가 더 많다? 분철이 더 많았어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세국어의 명사형어미 옴이 주로 많이 쓰였는데 여기 지금 독립신문 창간사 보시면 네, 명사형어미 기가 널리 쓰이게 되죠. 중세국어와 다르게 주격조사 가가 등장합니다. 그 아래는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백사을 한문을이라는 본문이 있어요. 보시면 백사 뒤에는 르이 나와야 정상이고 한문 뒤에는 을 나오면 맞는데 여기서 이제 목적격 조사가 조금씩 혼란스럽게 쓰였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교과서에는 안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차이점을 알고자 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자료인데요. 다른 데는 다 똑같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다른 부분이에요. 사실 이게 두보라는 시인의 시를 이제 써놓은 부분인데 중세국어 때 표기된 것과 근대국어 때 표기된 것이 모양이 매우 다릅니다. 같은 시인데도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표기법이나 그 의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선 는물을이라는 부분만 보시면 원래는 는물에다가 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 뒤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붙었으나 앞말에 있는 리을이 뒷말에 초성으로 연결되는 연철 표기법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보시면 는물날이죠. 이 친구 굉장히 독특해요. 는물날 보시면 는물에다가 알이 붙은 것인데 이 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랄로 나타나고 앞에도 리을이 있고 리을이 두 번이 나타나죠. 이런 거 우리가 중철 혹은 혼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연철과 분철로 가는 그 사이의 과도기적인 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철을 할지 분철을 할지 헷갈리니까 둘 다 써버렸어! 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스르니가 슬호니로 된 부분입니다. 이 친구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원래 의와 우는 둘 다 음성 모음인데요. 요게 이제 오라는 양성 모음이 같이 섞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음 조화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자말이 마아말이 됐다라는 건 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세모, 반치음이라는 친구가 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놀래나다가 놀래노다가 됐다는 거는 아래아가 이제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석달알도 위에 는물이랑 똑같아요. 연철이 이제 혼철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니제신이도 마자말이랑 똑같이 반치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근대국어와 중세국어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선생님이 마음이 조금 급해서 설명이 좀 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영상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어떤 것과 어떤 것이 비교되는지 이 형태소가 이런 의미를 가졌었구나 하는 부분에 조금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중세국어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문제와 함께 국어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